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 대비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및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게 된 저는 대구국제고 교사 이정우입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응시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시 모집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좀 많아서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하루를 완전히 비워서 수능처럼 이렇게 응시한다는 게 연습을 평소에 좀 했더라도 집 모의고사가 실제 모의고사는 또 다르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마무리했으니까 그 잘 시험을 쳤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되게 이제 대단한 거거든요. 스스로 좀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못 얻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한 7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더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수능 당일날은 정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어를 응시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기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지를 풀면서 정답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기를 선생님은 좀 바라봅니다.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번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영어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1등급이 몇 %인가에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학생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등급 비율이 얼마인지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측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이게 그 시험 자체의 난이도와 연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을 응시하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이 몇 프로일 것이다, 뭐 얼마가 나왔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 이제 현혹되지 말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준비에 일단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몇몇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상당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학년도의 기출 문제를 다시 풀면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1등급 비율이 조금 낮았던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서 되도록이면은 1시 7분부터 시간을 75분 지켜가지고 응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수능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단 여러 언론 자료를 보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등급 비율을 약 7에서 8% 정도로 유지하는 시험을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 8 사이에 들어가는 시험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출은 고등학교 4학년이라면 다 풀세트로 풀었겠지만 풀세트로 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뭐 수련특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앞에 샘플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도치 않게 노출된 적도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이 문제를 하나의 완벽한 검사지로 듣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 학년도 9월이랑 2020 학년도 6월, 그리고 2029 학년도 본수, 그리고 2021 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출에 조금 노출됐다는 걸 가만히 쓸 때는 1등급 비율이 5% 나오는 얘네들도 여력이 되면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까지 다 생각하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작년 본수 정도는 괜찮네요. 6%인데 작년 본수기도 하고 오히려 노출이 더 됐으려나. 여하튼 1등급 비율이 5 후반에서 7% 정도 되는 애들이 여러분이 이제 평가원이 내고자 하는 시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지켜서 전체 유형을 듣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추정인데요. 코비드-19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이 다소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정시에서는 영어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수시에서 최저 맞추는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영어에 대한 이 관심이나 이 학습 양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은 냉정하게 말했을 때 난이도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지 자체의 난이도는. 그런데 1등급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1등급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원의 고민거리 중에 한 개일 거예요. 그래서 검사지가 조금씩 좀 이렇게 어려운 선택지는 지양하는, 그리고 현학적이고 굉장히 사변적인 질문도 좀 지양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까지 출제를 해야지 학생들이 적정한 수준의 1등급을 보여줄까를 좀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선택지를 다 제거를 하고 지문 자체도 굉장히 좀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의 검사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 9월 모의평가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수시 준비한다고 신경을 못 써가지고 9월은 1등급 비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6월에 비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10%가 넘게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2022 학년도 본수에 육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 역대급 재수생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보일 텐데요.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모집단에서 재학생들이 수시 모집을 합격하면서 좀 빠지게 되고 수능에 응시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재수생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1등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은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선생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1등급 비율이 나오고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월 모의평가 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원하는 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영어에 대해서 학습량을 확 줄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자료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입니다. 수능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별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21번과 23번인데요. 2등급, 3등급 친구들은 대입하, 그러니까 21번부터 24번 구간에서 문제를 다 맞추어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2등급을 받느냐, 아니면 3등급에 머무르느냐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함축적 의미로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 되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보게 되면 알겠지만, 지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지문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지문에서 이렇게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면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지문이 굉장히 캐주얼하고 쉽게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21번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잘 읽히는 지문 중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서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수능처럼 조금 말랑말랑한 글감이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뭐 케이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journey essays 같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전체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세 문장을 읽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 토픽, 그리고 토픽이 어떠한 거에 대한 가치 판단, 컨트롤링 아이디어를 잡아주는 연습을 3월달부터 꾸준히 했다면은 이 글 읽고 주제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제의 관점에서 밑줄이 있는 문장이 어떤 의미인가를 읽어보고, 그리고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소거법으로 날릴 건 날려주고, 그리고 반대되는 내용의 선택지가 마지막까지 매력적인 오답지로 남아있거든요.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소재는 잡았는데 컨트롤링 아이디어 방향이 바뀌면은 반대답을 체크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세 문장 같이 읽어보고 핵심 소재가 뭐였는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You may feel there's something scary about an algorithm deciding what you might like.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약간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Could it mean that if computers conclude you won't like something,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그건 만약 컴퓨터가 네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네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자가 A를 싫어한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사용자는 A를 절대로 못 보는가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는 결국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어떤 걸 보여주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용자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알고리즘이 판단 내리는 것이 사용자가 어떤 걸 접할 때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Personally,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toward new music that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그러니까 스스로 찾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음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당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A라는 가수의 곡을 여러 개를 들으면은 A라는 가수와 유사한 가수들 혹은 A라는 가수와 유사한 장르의 곡들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추천해놓은 곡을 듣게 되면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몰랐던 어떤 아티스트라든지 어떤 장르라든지 어떤 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I can quickly get stuck in a rut where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자, 그렇게 되면은 나는 관습에 갇히게 된다. Where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힙합을 좋아한다 치면은 같은 류의 힙합 아티스트만 계속 추천을 할 거니까 이러한 힙합 아티스트라는 관습, 그러한 특징 안에 유저는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노래는 못 듣는 게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트로트라든지 아니면 보사노바라든지 아니면은 힙합이니까 좀 비슷하면 R&B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건 못 듣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뭐 때문에? 알고리즘 때문에. That's why I've always enjoyed the radio. 그래서 나는 라디오를 듣는다.
여기서 여러분들 라디오는 여러분이 좀 이해가 힘들 수 있어요. 라디오는 같은 노래만 틀어주는 게 아니고 라디오는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이 가수 노래도 들려주고 저 가수 노래도 들려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라디오는 그 반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습에 사로잡히는 한 장르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 장르를 틀어준다 이 뜻의 라디오라는 걸 읽어주면 좋은데 그걸 모르더라도 그래 주제님이 잡았어. 알고리즘으로 인해가지고 같은 노래만 반복해서 듣게 된다는 내용. But the algorithms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are perfectly suited to finding gems that I like. 하지만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은 나를 밀고 당기는 거죠. 어디로 당기냐면은 뮤직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이 모여있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면 음악 엄청 많죠. 그걸 뮤직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거기 안에서 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are perfectly suited. 완벽하게 적절하대요. To finding gems. 보석을 찾는데 여기서 보석은 좋은 음악이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좋은 음악.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힙합 사례를 들면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게 나의 취향인데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여성 보컬리스트가 후렴구를 부르는 그런 R&B적인 힙합을 좋아해. 그럼 그 힙합과 관련된 여러 노래들을 알고리즘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알고리즘이 계속 곡을 추천해. 나는 그 곡을 몰랐어. 근데 들어보니까 좋아. 그러면 그건 나에게 잼즈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나는 계속 그런 류의 노래만 들을 거잖아. So my worry originally about such algorithms.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걱정은 was that 뭐다? They might drive everyone into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모든 사람을 특정한 부분으로 이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힙합을 좋아하던 사람은 계속 힙합만 듣게 되는 거예요. 트로트라든지 이런 좋은 노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된다는 거지. Leaving others lack listeners. 다른 라이브러리는 이제 듣는 사람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그것이 취향의 이 결합, 모든 사람 취향이 같아지게 만드는 걸까? 그러나 thanks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 usually behind it. 그 알고리즘 뒤에 있는 비선형적이고 그리고 이 카오스적인 수학 때문에 this doesn't happen.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취향이 완전 똑같아지는 건 아니다. A small divergence. 자, 힙합을 좋아한다는 거에서 같이 뭉치긴 하지만 그 안에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성 그 보컬리스트의 후렴구가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제가 랩은 잘 모르지만 리드미하게 랩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제 라임을 만드는 걸 싫어하고 우리말로만 라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힙합 가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소소한 차이들이 compared to yours 그러니까 잠시만요. 너의 취향에 비교해서 나의 취향에서의 그 작은 차이, 그러니까 너의 취향과 나의 취향의 그 소소한 차이가 우리를 다른 far corners, 멀리 있는 부분으로 보낸다. 여기서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취향이 뭉쳐지지 않고 그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각자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서로의 취향이 달라진다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의 주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핵심 내용은 서로 다른 취향. 이게 키워드다, 그죠? 그게 있는 선택지가 뭔지를 여러분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답은 1번이겠죠? 우리의 각각의 취향에 적절한 음악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서로 다른 취향, 각자의 취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가 되겠네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4년 전쯤이죠. 2019년에 쳤던 그 Play an Intellectual Air Guitar 그 두 가지 지능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하는 지능,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이론이 굉장히 탄탄한 지능, 둘 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던데 그때 나온 21번 수준의 난이도로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익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맞췄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함축적 의미 문제입니다. 좋은 지문과 좋은 선택지로 적절하게 잘 구성됐다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고요. 3점을 받은 함축,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의 소재는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여러분 평소에 접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농구를 과학자에 비유해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질문인데, 이런 참신성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주제 문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택지에서 힘을 굉장히 뺐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면서 메인 아이디어와 토픽과 컨트롤링 아이디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Environmental learning occurs. 환경적인 학습은 일어나는데 when farmers base decisions on observation of payoff information까지네요. payoff는 효과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정보에 대한 관측. 그러니까 내가 농구면은 내 옆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볼 거잖아요. 근데 A라는 농구는 이렇게 했더니만 수확량이 되게 많았어. 근데 B라는 농구는 수확량이 없었어. 그러면 이 A라는 농구의 정보를 관측해서 내린 결정. 이걸로 이제 무언가 행동을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environmental learning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됐으면은 대부분의 대입학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서 쭉 계속 읽어보면 돼요.
They may observe their own neighbors' farms. 그들의 이웃의 농장을 밭을 보게 되는 거죠. 관측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it is the empirical result they are using as a guide. 실험적인 결과, 이 관측적인 결과를 가이드로 쓴대요. Not the neighbors themselves. 네이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란 농부와 B란 농부가 있었으면 내가 A 농부랑 B 농부랑 더 친하다. 혹은 A 농부가 막 농업에 박사학위가 있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A 농부의 밭이 어떤가, B 농부의 밭이 어떤가를 보고 내가 결론을 내려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 and assessing such factors as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difficulty of use, and trialability. 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은 이 농업 행동을 갖다가 보고 뭘로 보냐면은 일종의 실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농부와 B 농부와 C 농부가 각각 자기 농장에서 일종의 실험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가뭄이 이제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농업을 해야 되냐가 개개인이 과학자로서 그냥 일종의 접근법을 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갖다가 평가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인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 내용 나오나요? 그러나 the criterion of triability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시도 가능한가라는 이러한 요인이 문제가 되는데 it i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농부들이 늘 실험을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but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하지만 작동하고 있는 이 농장은 매우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다. 그러니까 마치 실험자처럼 농부가 나름대로 가설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도 보고 서로 관측도 하고 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but부터 뭔가 트랜지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고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뭔가 통제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페이오프한 정보를 통해서 관측을 해서 농업을 하는 행동이 윗부분까지 나와 있고 윗부분에는 이러한 행동이 어렵다. 실제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섬세하게 모든 내용이 의미하는 걸 읽지 않더라도 대입한 문제는 여기서 무엇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좀 되겠네요. 지금 observation에 기반을 두고 내리는 결정.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 굉장히 flawed laboratory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어떠하다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요렇게 두 개를 토대를 두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번 시험이 조금 부담이 적은 이유가 다른 시험 같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사실 글을 성글게 읽고 선택지를 내려가면 하나 정도는 매력적인 오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건 알겠지만 전부 다 소재 측면에서 무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급법 사용해서 접근을 했다면 쉽게 1번 답을 고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수능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읽어주면 좋아요. 하지만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읽어주는 기본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 정도 추가될 확률이 있습니다. 2개까지 추가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하나 정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추가될 수 있는데 보통 이 매력적인 선택지는 여러분 무관한 개념의 선택지보다는 무엇이 좋다, 그러니까 글의 주제라면은 무엇이 나쁘다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수험생들에게 많이 다가가요. 그래서 the importance of,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다 칩시다. importance of scientific understanding 이런 식으로 이 글의 주제가 정리가 됐다면은 오답은 the difficulties 아니면 the limitations in scientific understanding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한 문제를 맞춰야 3에서 2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지문을 읽고 무엇이 어떠하다를 정리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문제는 어법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법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2번이에요. 사실 나머지 내용들이 각각 출제할 때 의도는 가지고 있고요. 서로 겹치지 않은 어법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에서 동사를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굉장히 긴 문장에서 주어와 수로 동사는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어쩌면 어법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배포하는 문서에 어법 문제를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들 같이 꼭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웨더이 조금 독특한데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해석할 때 웨더가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웨더는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가능하지만 if가 인지 아닌지로 썼을 때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 지역적인 어법 포인트라서 문제에 답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참고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보통 33번 빈칸 추론 문제는 좀 소재가 추상적이고 약간 인문학적 혹은 비평적 이런 미학적 굉장히 좀 어려운 소재의 지문들이 좀 짧게 제시가 되고요. 34번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티키타카가 있는 그런 류의 빈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33번에 패션과 관련된 조금 어려운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지를 주석어휘를 본다든지 선택지 자체를 분석을 해봐도 그렇겠지만은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빈칸 문장 앞에도 보면은 내용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Instead of the old rule that dressmaking is a craft. craft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 되는데 위에 보니까 무명의 크래프트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법칙은 dressmaking이 그냥 nothing인데 지금은 핵심 소재는 dressmaking이겠죠?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게 뭔가 something,
something special해졌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리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지문이 잘 가공이 되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빈칸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선택지조차 사실 무관한 내용, 그러니까 핵심 소재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빈칸도 이렇게 좀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되면 다시 빈칸이 조금 어려워질 확률은 있겠지만 31번, 32번 빈칸 추론은 여러분들 빈칸 도입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2등급 친구들도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31번, 32번 빈칸 추론을 풀어낸다면은 여러분들 1등급까지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기를 선생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뒤에 내용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수능을 잘 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1점으로 나는 1등급 받을 거야 라는 전략 쉽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모든 걸 다 성실하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또 늘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빈칸 2개, 33번, 34번 정도를 틀리더라도 간접쓰기 1개를 틀리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금 수능 전까지 21번에서 24번 구간까지는 틀리지 않도록 지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무엇이 없다 하도록 정리하는 연습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EBS 퀴즈 뒤에 보면은 그래 대입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 친구를 많이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아요. 지문을 같이 읽고 무엇이 없다 하다 서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서로 비교해보는 연습만으로도 시험장에서 지문을 100% 이해하고 문제를 풀진 않거든요. 지문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만 파악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고 듣기를 하면서 읽기를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읽으면 좋은데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내가 듣기가 완벽해서 듣기는 잘 틀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읽기를 넘어와서 풀어도 되는데 듣기가 막 흔들리는 친구들 있죠? 4등급, 3등급 친구들 듣기에 오롯이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듣기 3점이나 읽기 3점이나 똑같은데 난이도 차이는 굉장히 나거든요. 그리고 유형별로 듣기가 앞부분에 나오는 1번, 2번, 3번은 전체적인 맥락을 듣고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18번의 글의 목적이라든지 19번 신경변화 그리고 20번 필자의 주장까지 커버가 가능하도록 실전 모의고사 연습할 때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 주장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끝까지 읽으면은 시간이 부족해져요, 뒤에 가서. 그래서 첫 한 3줄 정도 읽으면은 우리말로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선택지 내려가서 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꾸준히 글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글을 꾸준히 읽어서 직관을 가지고 있다, 감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평소에 내가 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답이 이거 같아도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요. 내가 이거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물을 구매를 해서 혹은 기출문제를 다시 돌려도 괜찮고 풀세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커버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내용 일치랑 할 일, 숫자 정보, 이유, 언급 유무, 담화 내용 일치, 도표 내용 일치 이런 것들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라서 듣기는 못 들어서 틀리기보다 집중력을 잃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들으면서 짬짬이 짬날 때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선택지 미리 읽어놓는 게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추측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거든요. 선택지 내용 읽어서 그거 준비하고 마지막에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만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2번 읽어주지만 첫 번째 도입부의 주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내용들이 리스팅 되거든요. 그러니까 16번, 17번을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답을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은 내용물 일치, 실용문물 일치, 그리고 실용문 일치, 광고글 이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꼭 맞춰야 되는 문제 특히 21번에서 24번에 충분한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빈칸줄 32번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고 33번, 34번은 마지막에 풀기 위해서 남겨두고 35, 36, 37, 38, 39, 40, 41, 42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마킹 끝낸 다음에 동칠 때까지 빈칸 추론 문제를 때려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추고 평소에 좀 힘들었던 애도 그날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을 지켜서 전략적으로 전체를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순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앞부분 하면서 18, 19, 20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듣기 뒤에 집중하면서 10번부터 뒤에 나오는 듣기 선택지 영어 읽어주고 그리고 후반부 와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어떤 문제를 도전하냐면은 26, 27, 28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도표랑 내용 일치 같은 거는 뒤쪽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충분히 어디 21에서 24까지 틀리면 안 되니까 많은 시간 투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휘 빈칸 추론 2개 앞에 거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기 그리고 난 다음에 35, 36, 37, 38, 39 이렇게 간접 쓰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글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추는 전략적인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빈칸 추론보다 간접 쓰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분석적으로 글을 읽지 않고 영어 잘하는 친구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내러티브를 엄청 많이 읽어가지고 글 읽는 게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친구들이 사실 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했는 거니까 훨씬 더 바람직하긴 한데 그런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각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읽어나가서 코히시브 마커라고 하거든요. 응집성 결속 장치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글쓴이와 전혀 상관없이 지문 순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지레 판단을 내리고 그 순서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문을 연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1등급 받는 친구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36, 37, 38, 39는
출제자 자체의 논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평가원 기출 5개념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서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틀린 답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쓰세요. 한 달락 우리말로.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이어야 되는지를 한 달락으로 쓰세요. 쓸 때 느낌상 이래서 그런 것 같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단서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단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단서, 대명사 such, 그리고 대동사 do, so,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어들이 반복되는 lexical collision. 어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get up in the morning, take a shower, have a shower, 그리고 뭐 have a breakfast 이러면은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씻잖아요. 그죠? 씻으면 뭐예요? 아침 먹어야 되죠? 이런 식의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이제 명시적으로 찾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 36, 37, 38, 39에서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은 부족하고 이 작업 안 돼 있으면 불안은 막 2배, 3배로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법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권 친구들이라면은 36, 37, 38, 39의 평가원 기출 문제의 논리로, EBS도 좋은 문제지만 무조건 평가원 기출 문제의 논리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단서는 보려고 하면 보이니까요. 그 단서를 찾아서 직접 써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알고 있다는 거랑 직접 쓰는 거는 또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법은 구조를 보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어법 잘 보면 좋겠고, EBS 교재가 EBS 해설지가 어법 교재예요. EBS 그 해설지는 어법 풀이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번 수능 특강을 할 때도 어법의 이제 풀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거기 적혀있는 어법 표현이 이해가 된다 정도면 여러분들 어법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 어법 표현들, 어법 문제들, 어법 풀이들 각각 개별 선택지를 생각해서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한다고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 포인트는 지금 아무리 그래도 동사 자리, 그리고 태, ing냐 ed냐, 그리고 뭐 대명사가 적절하냐, 형용사가 부사냐, 영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죠. 관계대명사 이런 애들. 도치랑 강조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어려워져요, 법이. 그래서 저는 옛날 컨벤션을 지켜서 수, 동사 자리 이런 애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문제 꼭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1번 너무 중요하니까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쭉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 뜻이 있는 곳에 늘 길이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등급, 1등급 진짜 노력 많이 할 거고 많이 했으니까 꼭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고요. 그리고 건강 잘 관리하고 원하는 등급 그리고 원하는 점수 잘 받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국제고 이정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